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대산정기학원 윤홍준 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지금부터 2023년 정기기사 및 산업기사 실기 공개 특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질 내용은요. 첫 번째, KEC 적용 분기회로 특강이 먼저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향 분석 및 답안 작성 요령이 진행되실 텐데 이 KEC 적용 분기회로 특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기에서 공부했던 KEC 그 외적으로 대한정기협회에서 지침서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한 지침서, 실무적인 사항들까지도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꾹꾹 다져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수업을 혹시나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쪽 파트의 시험이 나왔을 때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한 걸 가지고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좀 더 건드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KEC에서 실기에서 단순히 한글로 나오는 부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유튜브 대산정기학원 채널로 들어오시면요. 필기에서 실기까지 이렇게만 쳐주시면은 우리 필기에서 다뤘던 우리 이론들, 그거를 실기에서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다 촬영을 해놨으니 그러한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첫 번째 KEC 적용 분기회로 특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점입니다. 분기회로 과전류 보호 설계라는 파트인데요. 자, 우리가 분기회로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제가 옆에다가 간단히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떠한 설비를 보실 때 이렇게 차단기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 차단기 아래로 쭉 이렇게 간선이 내려오게 되죠. 간선이라 함은 우리 이 메인선, 한마디로 어떠한 설비가 들어올 때 이 메인선을 간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 간선에서 내가 어떠한 선들이 이제 분기가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기선들이 쭉쭉쭉 빠지겠죠. 그러면 이러한 분기 회로들은 각각의 부하를 가지고 있겠고 이 분기 회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학습하신다면요. 간선 부분들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분기 회로에서 사용되는 전선의 단면적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과부하 보호 장치의 전격 전류를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단락 보호 장치는 시험 출제 비중에서 좀 낮긴 하지만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실 거예요. 그러한 부분까지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작성한 부분이 바로 분기회로 쪽이다. 우리가 분기회로를 공부하시면은 간선 쪽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체의 단면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암기하고 넘어가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기는 단순 암기가 아닌 내가 어떠한 여러 가지 조건 하에 특수한 상황들을 맞춰서 계산을 해서 거기에 알맞은 굵기를 선정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다뤄볼 거고, 그리고 과부하 보호 장치의 전격 전류 선정이다. 자, 우리 과부하 보호 장치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해요? 그렇죠. 크게 말해서 그냥 차단기류. 바로 이 차단기의 전격 용량이 아닌 전격 전류를 산정하는 거를 우리가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볼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동기 기동 돌입 전류를 고려한 단락 보호 장치의 전격 전류 선정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전기를 필기해서 공부하셨을 때요, 이러한 기동 돌입 전류까지 고려해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기 쪽은요, 조금 더 실제적인, 실무적인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한번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첫 번째 파트인 도체의 단면적 선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어떠한 이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기본 개념이 먼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기에서 어느 정도 다뤘던 부분을 간단히만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자, 필기 시간에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약호로 IB,
IN, IG라고 쓰고 이 크기의 우리 이 부등호를 이렇게 나눈 이론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밑에 한글로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써드릴게요. 자, IB는 우리 설계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설계전류는요, 실제로 분기회로로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분기회로에 흐를 만한 전선에 흐르는 예상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전류는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이 예상되는 전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IN은 차단기의 전격전류다. 그러니까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보호장치는 대부분 시험에서 다 차단기이기 때문에 차단기의 전격 전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G는 우리 도체의 허용 전류죠. 자, 그래서 아마 필기 때는 한 요 정도급에서 아마 멈추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기는 뭐다? 바로 이러한 사항들을 실제 계산을 통해서 내가 정확한 전류량을 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도체를 선정하시는 그러한 파트까지도 학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그걸 다루기 전에 더욱 큰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실 때 설계 전류가 있고 차단계 전격이 있고 도체의 허용 전류가 있는데요. 우리 실기 시험에서 아주 만약에 이 차단기의 전격 전류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설계 전류 값과 그리고 도체의 허용 전류 값만을 비교할 수 있겠죠. 중간에 차단계 전격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요. 설계 전류 값 자체가 도체의 허용 전류의 최소 한마디로 이 최소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차단계 전격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요. 그냥 수치상으로 보자면요. 얘가 77A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단기는 그냥 이론, 시험상, 실무상이 아니에요. 실무상은 좀 높은 차단기를 써야 되는데 이론상은 차단기 전격이 기본법에서는 지금 설계전류보다 큰 거니까 단순히 80A가 될 거고요. 그리고 도체의 허용 전류는 이 80보다 큰 거를 선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선정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차단기 전격값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설계전류 77A가 뭐가 된다? 도체의 허용전류의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파트들 기본적인 개념 잡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체의 단면적 선정입니다. 자, 우리가 필기에서 도체의 단면적, 접지도체, 보호도체 이런 것들 공부하셨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육 아니면 16 이렇게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기에서는 어떻다? 도체의 단면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무려 기본 조건이 4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나온 설계 전류를 고려하는 거, 기본적인 전류를 고려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까 차단기 있었죠? 바로 그 차단기의 전격을 고려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압강하, 한마디로 전압강하 유리 있는 표현에서 전압강하를 고려한 약산식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동전류에 따른, 한마디로 기동에 따른 온도 상승에 관한 바로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고려해서 문제 시험에서 어떠한 조건이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그 조건들이 나온 하에서 우리는 뭐 한다? 가장 큰 도체를 선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하나하나 한번 천천히 보시죠. 자, 첫 번째, 설계 전류를 고려하는 공칭 단면적 선정이다. 한마디로 시험에서 다른 아무런 조건을 주지 않고요. 단순히 부하의 용량, 그리고 단순한 전압, 효율 또는 역률 같은 것만이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시험에서는 잘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혹시나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문제가 좀 짧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상이 있고 두 번째 삼상이 있는데요. 단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압에다가 루트 3배를 안 하면 되고 우리 삼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루트 3배를 하게 돼 있죠. 물론 여기도 뭐가? 그렇죠. 전압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루트 3배를 하느냐 안 하냐가 일단 기본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요 이타 효율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효율. 그리고 얘는 그렇죠. 역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애죠. 역률. 그래서 효율과 역률은 보통 전동기 문제들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돼 있고요. 이러한 효율과 역률을 잘 고려해서 전류를 구하는 거. 그런데 이 정도는요. 우리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해낼 수 있죠. 왜? 우리 P는 VI고 그리고 삼상일 때 P는 루트 3 곱하기 VI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고 여기에 나머지 효율과 역률은 짜투리로 이렇게 따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필기에서 공부한 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기회로이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시험에서 간선이 나오게 될 경우 한마디로 메인선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분기회로들 한마디로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요 간선에서 여러 개의 분기 회로들이 이렇게 나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이 분기 회로들의 역률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해요? 자, 여기다가 써볼까요? 역률이 다르다. 그러면은 아하, 우리 P상분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유효분, 그렇죠? 유효분의 합, 제곱 플러스 무효분의 합의 제곱해서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P상분이 나오죠. 이러한 방식으로 구하면 되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분기회로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간선 쪽은요. 다른 우리 과목들 여러 과목들 있죠. 전기설비 설계나 수변전 설비 쪽에서도 이러한 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을 똑같이 사용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자, 지금 설계 전류만을 고려해서 여기서 나온 바로 이 전류값보다 큰 도체를 선정해라. 이게 바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이런 조건은 실제 실무상으로 잘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런 조건으로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각종 차단기도 당연히 걸려 있을 테고 그리고 전동기가 걸려 있다면은 거기에 따른 뭔가를 또 생각해 주셔야 되고 전압 강화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꽉 잡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상이냐 삼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설계 전류보다 큰 거를 선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고 자, 우리 넘어가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IB 설계 전류 그리고 그렇죠 차단기 전극 전류 IN 그 크기를 비교해서 바로 이 차단기를 한마디로 비교해라. 여기서 과부하 보호장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차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고려해서 그것보다 그렇죠. 큰 도체의 허용 전류를 갖는 도체를 선정하면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두 번째. 선생님 이것도 쉬운데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자, 세 번째. 전압 강화를 고려한 계산 단면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공식은 앞으로 실기 때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이거 저 잘 알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얘는요. 우리가 요 S를 단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단면적을 구하는 식은요. 일반식이 아닌 약산식입니다. 선생님 약산식이라고요? 예, 약산식은요. 우리가 어떠한 약속으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식이요. 만듦. 자, 그렇다면 이 식에서는 반드시 여기서 주어지는 조건에 맞춰서 해당 값을 꼭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면적식을요. 어떻게 부르냐? 지금 보시면 1000 곱하기 2. 요거는 이제 전압 강화 값이 되는데요. 전압 강화. 1000 곱하기 2분에 다 죽여버리겠다. 킬. 그냥 이렇게
킬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요 킬이 각각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얘 K 값은 항상 우리 시험에서 어떠한 개수값인데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값입니다. 이 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적용이 되겠죠. 자, 어떤 게 적용이 되냐? 우리가 단상 3선식이 있고요. 그리고 삼상 4선식. 그리고 삼상 3선식이 있죠. 뭐 단상 2선식도 있죠. 자, 이때 지금 단상 3선과 삼상 4선식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중성선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중성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17.8이라는 수치를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삼상 3선식의 경우는 우리 30.8이라는 수치, 그리고 단상 2선식의 경우는 35.6이라는 수치를 암기해서 이 K값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어렵지 않게 암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I 값은 그냥 단순히 우리 전류값이겠죠. 문제에서 I 값을 안 주기도 합니다. I 값을 안 주면은 전력과 전압과 몇 상인지 그거를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단상이면은 V분의 P, 그리고 삼상이면은 뭐 루트 3 V분의 P라는 기본 공식으로 산정해 주셔서 구하시면 되고요. 자, 이 A 값은 또 뭡니까? A 값은 우리 거리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거리가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리 값을 이렇게 산정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중요 키워드, 이 전압 강하 값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좀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공부를 다 하고 기출문제까지 어느 정도 푸시는 분들께서 이 식을 사용하실 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냐? 정확하게 이 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그냥 단순 선로의 전압 강하다, 그냥 단순하게요, 이 약산식의 전압 강하 말고 그냥 선로의 전압 강하, 그러면은 공칭 전압 곱하기 전압 강하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칭 전압이 예를 들어서 380이래요. 그렇다면 뭐 삼상 4선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380V 삼상 4선식의 전압 강하율만 곱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문제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그리고 380을 줬다면 그대로 여기다가 전압 강하율을 뿅 해서 하면은 전압 강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얘의 전압 강하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우리가 여기에 사용될 때 이 공칭 전압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단상 3선식과 삼상 4선식, 한마디로 중성선이 있을 경우 얘를 조심하셔야 돼요. 중성선이 있을 경우는요, 중성선과 전력선 사이에 전압을 넣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상 3선식이나 삼상 4선식 문제가 나왔을 때를 굉장히 유의해 주셔야 된다. 왜? 얘가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생님 어떻게 나오는데요? 자, 시험에서 조건으로 삼상 4선식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380V라고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은 선간전압이자 공칭전압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전력선과 중성선 사이의 전압이기 때문에 얘와 루트 3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선간전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몇을 220에다가 몇을 곱한다? 전압 강하율을 곱해서 최종값 몇을 산정한다더라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상 3선식 같은 경우도 당연히 중성선이 있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110%, 220 이러한 방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돼 있죠. 그렇다면은 전력선과 중성선 사이의 전압은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110이 전력선과 중성선. 그리고 220은 선하고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죠.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죠. 자, 우리가 단상 3선식은 이렇게 상이 있는데 이 상에
가운데를 이렇게 해서 뉴트럴을 빼내면은 전력선과 전력선 사이는 220, 중성선과 전력선 사이는 110V. 그렇다면 이때는 몇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바로 110 곱하기 전압강하율을 넣어서 something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조심해 주시고요. 선생님, 삼상삼선식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삼상삼선식은 그렇게 잘 내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삼상사선이나 단상삼선식이라는 조건을 주어지고 내는데 자, 문제 조건에서 이러한 단상 삼선식 같은 경우는 특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상 삼선식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단순히 단상이다 하면은 단상 이선식을 적용하시는 거고요. 그때는 몇? 35.6이 적용된다라는 거 하나 그런 것도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다시 시험에서 단상이다. 그러면 단상 이선식이 기준이에요? 삼선식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이선식이 기준이고 단상 삼선식은 뭘 해야 돼요?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네모 이렇게 표현한 얘네들이 전압강하율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전압강하율은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전압강하율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법이 좀 바뀐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전압 강화에 우리 저압이나 고압 설비의 전압 강화 바로 이 퍼센트 비율을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바로 저압일 때 그리고 고압일 때 그리고 조명 설비일 때 그리고 기타일 때 선생님 기타는 뭐죠? 조명 설비 제외된 건 다 기타 사항입니다. 순수 조명 설비만 있는 경우는 거의 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를 이제 3%, 6%, 5%, 8%를 암기하셔야 되는 건데 이러한 숫자 암기하실 때도 조금 쉽게 가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두유, 삼육 두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삼육해서 다니는 오빠 해서 저도 남자죠. 삼육해서 다니는 오빠 그렇게 해서 삼육 오빠 이렇게 외웠는데 이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자, 우리 저압인 경우에 일반적인 문제들은 다 저압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요. 그리고 나머지 다 기타입니다. 조명 문제는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면은 기본값이 몇으로 적용이 된다? 그렇죠. 5%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는 뭐 문제에서 안 주어졌을 때 내가 알아서 법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5%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5%는요. 5%는 100m까지만이에요. 그럼 선생님 100m가 넘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1m당 0.005%를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0.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추가 법안이 있죠. 자, 이 말은 도대체 뭐냐? 내가 5%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 150m가 자, 이쪽으로 좀 와보죠. 시험 문제에서 150m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러면은 50m만큼 더 갔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마디로 일단 100m까지가 몇 프로라고요? 5%. 그리고 50m만큼을 가산해 줘야겠죠? 그럼 50m만큼 가산은 어떻게 해준다? 그냥 곱하기 0.05 해주시면 된다. 그런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자리 단위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5, 25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은 그냥 0.25%죠. 그렇다면 얘는 두 개의 합산값이니까 최종 5.25%를 적용하시면 된다. 그런데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전압에 곱하실 때는 당연히 이 값이 뭘로 환산돼야 돼요? 0.0525로 환산돼야겠죠? 얘는 지금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 계산식 비율로 환산하면은 0.0525를 뭐에다가 그렇죠. 필요한 이 상태의 전압
이 전압 강화에 들어가는 그 전압에다가 요걸 곱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아주 만약에 얘가 150이 아닌 예를 들어서 210m가 나왔다고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는 어차피 160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6, 5, 30 그러면 0.3%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100m가 한마디로 넘어갔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100m 기준으로 5%고 지금 100m 빼면은 110m만큼 더 갔죠? 그런데 여기다가 100을 한번 넣어보세요. 100을 넣으면은 이거 0.5 나오시죠? 그런데 0.5%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210이 나오든 220이 나오든 250이 나오든 280이 나오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0.5만 가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5.5%가 적용시킨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마 잘 안 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못 알고 있어서 얘를 어떻게 여기다가 110을 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0.5를 초과하기 때문에 틀린 답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꽉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요 3번 굉장히 선생님 너무 길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저희 뭐 법규랑 연관된 과목들 우리 뭐 TS나 전기설비 설계에서 또는 수변연설 어디서든지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공식들은 반드시 꽉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와는 다르죠. 필기는 대충 찍으면 되는데 실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식까지도 뭐에? 채점에 포함이 됩니다. 답은 맞았는데 계산식이 틀렸다? 빵점.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제가 계산을 하다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쵸? 계산식이 중간에 좀 틀렸어요. 그래서, 자, 여기는 좀 지울게요. 자, 계산식이 틀렸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소수점을 좀 잘못 넣거나 하면은 계산식이 틀리게 된 거죠. 내가 전압강화율을 좀 잘못 넣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산한 값은 21점 몇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뭐 23점 몇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답안 같은 경우는 표준 규격으로 이렇게 산정해라 라고 했을 때 전선의 굵기 같은 경우는 이 다음 표준 규격이 몇 자리? 25자리를 답안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21로 구하신 분이나 23으로 구하신 분이나 어떻게 한다? 다 25로 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21이라고 혹시나 잘못 풀었어요? 그러면은 계산식을 딱 보더니 뭐야 이거 띡 몇 점? 빵점 이렇게 되시니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실기는요. 그래서 많이 내가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눈으로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잘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 4번. 요런 거는 조금 잘 봐주셔야 돼요. 4번은. 왜냐면요. 우리가 최근 이제 출제 문제 중에 이 기동전류라는 바로 이 기동전류라는 개념에 관해서 자꾸 시험에서 슬쩍슬쩍 건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쪽을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차단기 쪽에서는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유의해서 봐주신다. 어렵진 않습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조건에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일단 얘도 단면적을 구하는 거고요. 자, 단면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봤더니 IP 요거 설계 전류죠. 혹시나 제가 지금 이제 수업을 하다가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시거나 내가 뭔가 공부하다 좀 하신 게 있으시면은 우리 홈페이지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다 답변을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IP 요 설계 전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머지 사항들은요,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 왜? 각각 부하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얘는 전전압 기동 배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기동시킬 때 윙 하면서 첫 번째 기동값이 확 뜨죠. 그래서 순간 윙 하면서 이렇게 뜨는 바로 기동 배율에다가 우리
요 t는요, 항상 우리 뭐예요? 그렇죠. 타임, 시간이죠. 그래서 기동 시간을 이렇게 넣는 거고, 우리 공식들의 시간은 대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루트 씌워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기동 시간, 그리고 얘는 절연물에 따른 계수값이에요. 얘도 물론 줘야겠죠. 내가 어떠한 절연물의 계수값을 외우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이 n은요, 이제 병렬 도체수긴 한데, 일반적으로 얘 같은 경우 1도 있고 2도 있고 한데요. 얘는 조건으로 잘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역률 안 주어지면 몇으로 적용해요? 1로 적용하죠. 그렇듯이 얘도 조건이 없으면은 그냥 1 적용하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식은 그냥 기본적으로 K분의 I 베타 T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그럼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나오겠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조건은 간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요. 전전압 기동 배율 하나, 기동 시간 둘, 계수 셋, 선생님 설계 전류 넷.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설계 전류를 구하는 문제면은 뭐가 나올까요? 단상 3산인지가 나올 테고 그러면은 몇 쌍인지 이렇게 하나 조건 그리고 전력값 나올 때죠. 그리고 전압값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동기이기 때문에 효율과 역률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 문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어때요? 배점. 배점 아름다울 겁니다. 배점 5에서 6점까지도 잡을 수 있어요. 5에서 6점은요, 엄청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실기에서는. 그래서 지금 전전압 기동 배율에 관해서 차단기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단면적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공식을 잡아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 선생님들 저와 같이 뭐를 지금 보셨어요? 그렇죠. 바로 전선의 단면적을 보셨다는 거죠. 전선의 단면적, 겨우 도체의 단면적 하나 산정하는데도 굉장히 지금 많은 조건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첫 번째, 단순히 뭐만? 그렇죠. 설계 전류만을 고려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차단기 정격을 고려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뭐였어요? 전압 강화를 고려하는 거. 네 번째, 뭐였어요? 그렇죠. 전전압 기동 배율을 고려하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동 전류의 온도 상승을 고려한 도체의 단면적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실제로 시험 문제 조건에서 전전압 기동 배율이 뜨면은 이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8, 90%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전압 기동 배율이라는 말, 그거를 하나 꽉 잡고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거를 굉장히 쉽게 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신출로 낼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어때요? 지침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구하는 계산 값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가주시면 됩니다. 공식만 외우면은 풀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도체 4가지 방법 이렇게 배웠고요. 짠 하고 넘기시면은 과부하 보호장치. 자, 제가 과부하 보호장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바로 차단기. 자, 차단기의 전격 전류 산정. 자,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 전류 산정은요. 크게는 2가지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앞에 설계 전류, 여기 써 있죠. 설계 전류보다 크거나 같은 전격을 갖는 차단기를 선정하면 된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77A가 설계 전류인데 거기에 80짜리 차단기가 있긴 해요. 그런데 80짜리를 과연 달겠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각종 전동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동값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기동값까지도 당연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방법식이 하나 있고요. 우리 물론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설계 전류를 얘를 간선으로 내게 되면은 이 문제 꽤 길어지죠. 왜 길어집니까, 선생님? 분명히 전동기를 주고 전동기 그리고 전열기도 주고 그리고 전등도 줄 거예요. 그렇다면 또 역류를 분명히 줄 겁니다.
영률, 뭐 영률이나. 자, 그래서 이 영률이 주어졌을 때 뭐예요? 그쵸? 각각의 유효분과 무효분. 얘네들이 뭐 영률이 1이고 얘만 영률이 주어졌어도 어때요? 그렇죠. 바로 이 유효분과 무효분을 나누는 우리 노가다식이라고 하죠. 쭉 풀이하는 식이 길기 때문에 그러한 풀이식을 하고 나서 최종 그거보다 뭐 큰 거 선정 이렇게 해서 이 차단기 전격 전류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차단기별로 전격 전류가 아까 선생님 뭐 80, 뭐 100 아니면은 국내 기준 75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럼 이거 외워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뭘 물어봤냐? 자, 우리는 KS라고 뭐가 있어요? 국내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차단기의 국내 규격이 있고 그리고 차단기의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행 국내와 국제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답 저것도 답 그럼 굉장히 답이 많아질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표를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자리 딱 나오면은 그거보다 뭐한 거? 큰 것만 선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차단기의 전격은 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암기 안 하셔도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구하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러한 유형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고려한 과부하 장치 전격 전류. 이게 바로 KEC 신출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뭐가 있어요? 전전압 기동 배율이 있네요. 한마디로 앞으로의 신출의 개념은 바로 이 전전압 기동 배율이라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한 문제라도 지금 굉장히 소중하실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 많은 양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한 거 잘 가져가셔야 되는데 신출이 나왔을 때 나만 풀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보통 신출은 틀리려고 내는데 나만 잘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잡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봤더니 IB 설계전류죠. 설계전류 곱하기 전전압 기동배율. 그러면은 설계전류에 비해서 기동배율은 막 4배, 5배, 6배 이렇게 쭉 굉장히 높을 텐데 그걸로 정적을 산정하기엔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거를 적용시키냐? 바로 보호장치의 규약동작 배율 값으로 얘를 나눠버립니다. 그럼 선생님, 규약동작 배율이 도대체 뭐죠? 자, 우리가 규약동작 배율은요. 이제 차단기에 이렇게 차단기에 명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명판에 동작 특성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차단기에 초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초. 그리고 이쪽이 바로 규약 동작 배율 값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이때 차단기는 우리 최소 동작 시간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소 동작 시간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쪽 지금 요 기동 배율이 있죠? 그러면은 기동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다가 여유를 곱해가지고 그 최소 이 초를 딱 구한 다음에 요 최소초를 띠디디디딕 띠디디디디딕 만나는 곳으로 내려오면은 그 값이 규약 동작 배율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푸는 경우 그림까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끝까지는 아마 나오기 힘들고요. 규약 동작 배율 자체를 조건으로 주어진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동 배율과 규약 동작 배율이 나왔다. 그럼 차단기 문제고 뭐 하시면 돼요? 설계 전류 잘 구해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공식이 너무 쉬워서 굉장히 쉬운데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조건은 어떻다고요? 요거 기본 몇 개? 자, 아까 했었죠? 요거 하려면은 뭐 나와야 돼요? 삼상인지 단상인지 그리고 전력값, P값 줘야 되고요. 전압값 주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거? 그렇죠. 효율 그리고 역률 같은 거 주어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주어져야 되네요. 문제가 짧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게 주어졌을 때 산정해서 구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공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내가 실제로 얼마나 기초가 탄탄해서 이 설계 전류 값을 정확하게 산정해내느냐가 이러한 시험 문제의 주요 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밑에는 그냥 실무값이에요. 실무값. 여기 우리 3번은 실무값.
그러면 이 실무값은 선생님 또 뭔가요? 자, 우리 I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I2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차단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1차 필기 때 합격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기억하실 수 있을 수 있는데 산업용 같은 경우는 1.05배, 1.3배, 주택용 1.13배, 1.45배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부동작 전류죠. 왼쪽이 차단기 부동작 전류, 동작 전류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100A 차단기입니다. 그러면은 산업용인 경우 얘를 산업용으로 두고 이게 이제 주택용이죠. 자, 산업용의 경우 동작은 몇이에요? 1.3배니까 100A짜리를 가져왔다. 그럼 130A가 반드시 유효하게 동작해야 되는 동작 전류죠. 바로 그러한 배수를 곱한 실제로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증하는 전류값. 그 값과 뭐를 해라? 도체의 허용 전류. 내가 이미 선정한 도체의 허용 전류 값에다가 1.45배를 해서 둘을 비교해라 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법안은 실제로 잘 사용도 안 되고요. 우리 산업용 같은 경우 거의 적용도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거는 왜 있나요? 지침서에 우리가 K시에 숨겨진 실무적인 개념이 좀 빠져 있어서 그래요.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혹시 필기 때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63이라는 수치가 좀 머리에 남으실 텐데 차단기, 저압배선이 차단기 63A. 저 같은 경우 이제 63빌딩이라고 부르는데 이 63 이하냐 초과냐 1시간, 2시간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숫자가 똑같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하도 똑같고 초과도 똑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동작 전류가 실무값은 똑같지 않습니다. 63을 넘을 경우에 산업용은 1.37배, 주택용은 1.52배라는 실무값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KC를 기준으로 시험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급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잘 아마 나올 염려는 없다. 다만 어디 지금 저와 같이 다룬 요 정도는 뭐 해야 돼요? 나중에 꽉 잡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다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배우셔도 어때요? 시험장 가서 못 풀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다루고 나중에 혹시나 선생님께서 뭐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든 다른 데 가서 공부를 하시든 이런 거는 꽉 잡고 가셔야 한 문제라도 더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신출도 가져갈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론 쪽에서 마지막 파트가 되겠네요. 자, 넘기시면 자, 3. 전동기의 기동 돌입 전류를 고려한 단락보호장치의 전격 전류 선정입니다. 자, 이런 거는 아마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이런 거는 잘 안 다루니까요, 필기에서는. 자, 우리가 단락보호장치의 전격 전류 계산, 바로 이 계산식이 메인인데요. 이렇게 푸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순시 차단 배율이에요. 그래서 차단기별로 좀 다르겠죠. 차단기의 우리 순시 차단 배율인데 이 차단기 배율 값은 문제에서 뭐 일반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격 단락 이런 거로 계산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는 법에서는 제조사별로 좀 다르니까 제조사의 사양과 참고서를 이렇게 잘 봐서 선정해라 이렇게는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단기 배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알파 얘도 뭐 여유인데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죠. 이런 거는 뭐 조건에 주어지면 간단히 되니까 바로 이 I 값 지금 뭐예요? 단락이에요. 단락. 그렇다면은 어떠한 이 I 값이 어느 정도 큰 값을 이렇게 볼 겁니다. 단순히 설계 전류가 아닐 거란 말이죠. 자, 이 값을 구하는 거 바로 그게 오늘 한번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사항인데요. 이 전동기의 기동 돌입 전류 값인데 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아마 생각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딱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여기를 한번 잡고 가보시죠. 자, 일단 기본적인 설계 전류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있는데 머릿속에 전돌기 설계전류 곱하기 전돌기, 설계전류 곱하기 전돌기 하면은 뭐다? 기동 돌입 전류가 나온다. 선생님, 전돌기가 뭔가요? 전돌기는요, 전전압 기동 배율의 전. 한마디로 우리가 윙 하고 기동시킬 때, 우리 막 몇 배에서 몇 배 전류 흐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기본적으로 슉 하고 걸리는 바로 전전압 기동 배율. 우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얘는 기동 방식에 따른 배율. 제가 얘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 C는
선생님, 얘는 왜 바꾸나요? 얘는요, 오히려 내가 너무 기동값이 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운시키려고 Y, 델타, 리액터, 기동보상기 그러한 것들을 써서 무슨 값? 이 전체를 다운시키는 값이죠. 다운, 그쵸? 얘는 상승시키는 값입니다. 윙 하고 뜨는 값이니까. 그리고 이 K값은 전동기 도립전류. 우리가 항상 뭔가가 탁 투입될 때 도립전류가 발생한다 그러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보통 약 1.5배를 많이 적용해요. 물론 얘도 시험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도립전류 값까지 이렇게 곱하면 요 값은 꽤 커지는 값이고 얘는 뭐 줄어드는 값. 바로 이 값이 뭐다? 실제 기동 도립 전류를 구하는 값이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파트는 뭐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신출이 나왔을 때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으로 만약에 지금 저와 같이 이 공개 특강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전기에서 어느 정도 조금 무슨 전류를 구하거나 그런 거 은근히 전력공학 같은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신 분들은 지금 이해가 되실 테고 선생님 제가 좀 이론이 약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외워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론으로 듣고 나중에 내가 공부할 때 어디선가 그게 또 나왔을 때 그때 확실히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본적으로 KC 신출 계산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제가 한글에 관련된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그쵸?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필기에서 시기까지라고 유튜브에서 대산정기강 들어오셔서 치시면은 뭐다? 우리 필기에서 한글형, 그게 시기로 넘어오는 부분들을 제가 한 5, 6편으로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제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기 한 2주 전 고를 때 머릿속에 좀 한 바퀴 돌리기 위해서 보시면 좋고요. 이러한 파트들은 지금 방금 다룬 파트들은 신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새롭게 나올 만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꽉 잡으시고 아까 전학 강화를 이루한 거 그런 것들은 뭐 어디서든지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꽉 잡고 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일부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추가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실기 문제 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하고 경향 분석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자, 우리 이제 처음 이렇게 전기 기사 및 산업기사 실기를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우리가 전기기사 실기 시험 과목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막 쪼개 나눠져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범위 내로 이렇게 좀 뭉쳤을 때 전기 설비 설계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수변전 설비, 그리고 조명, TS, 시퀀스, 감리 파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런데 얘네는 조금 이렇게 한 세트로 주어져 있고 지금 전기 설비 설계 파트는 뭔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설비 설계 파트가 우리가 어떠한 필기에서 전력공학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기기에서 배운 것들, 회로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법규 설비 단답형 문제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거에 더욱 심화 과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변전 설비는 대부분이 다 1차의 전력공학의 심화 과정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수변전 설비가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가장 실무 현장과 가깝고요. 내가 단순히 어느 현장에 지금 있다면은 내가 이러한 한 군데의 현장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의 평이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맞춰내야 되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조금 어렵지만 확실히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굉장히 좋은 파트죠. 자, 그리고 나머지 조명, TS, 시퀀스, 감리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비중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얘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감리는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감리는 한 16년도부터 출제가 됐는데 이러한 감리 부분은 정 어려우면 기출문제만 좀 보시고 따로 공부하는 거는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스, 조명, TS 이쪽 파트는 반드시 맞춰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중이 우리가 최근 22년도에 나온 비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공부를 해야 되냐. 기사, 산업기사 통합해서 이러한 비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 시험 시간,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의 시험 시간은 다릅니다. 기사는 2시간 반, 그리고 산업기사는 2시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이유 중 하나는 산업기사 문제들이 조금 짧습니다. 산업기사가 선생님 훨씬 쉽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최근 시험들을 쭉 보시면요. 산업기사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사가 좀 시간을 많이 주고 하냐? 기사는요. 문제의 가지수가 밑에 딸려있는 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뭐 18문제, 17문제 나왔습니다 라고 해도 그 밑에 딸려있는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 본다면은 한 3, 40문항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딸려있는 문제가 많은 게 기사고요. 그리고 산업기사는 아무래도 계산식이든 뭐든 아니면은 뭔가 장점, 단점을 쓰더라도 기사는 5가지 쓰세요. 산업기사는 3가지씩 쓰세요. 이러한 방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우리 기사와 산업기사의 구분을 두지 않고 어느 정도 공부하셔서 시험을 봤을 때 산업기사는 아무래도 합격할 확률이 좀 더 높은 거고 기사는 정확하게 많은 걸 써내야 되니까 조금 어렵고 합격선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2가지는 어떻다고요? 난이도가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답안을 쓸 때 누가 좀 더 암기를 잘했냐, 누가 좀 더 계산식을 포괄적으로 알고 있냐 이런 부분이지 이 문제는 무조건 산업기사만, 이 문제는 무조건 기사만 이런 문제는 거의 굉장히 빈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와 산업기사 시간이 구분된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 우리 필기와 동일하게 60점을 넘으시면 되고요. 문항수는 15에서 19문제인데 최근 2020년도 이후의 문제들은 대부분이 18에서 19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아무래도 문제수가 적다는 건요. 그만큼 한 문제당 배당되어 있는 뭐 부수적인 게 많거나 도면이 나와도 굉장히 크게 나오거나 테이블 스펙, 어떠한 표가 나오더라도 표가 막 시험지를 4장, 5장을 넘겨야 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축소화돼서 문제를 분할해서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긴 문제들도 나온 적이 있어요. 긴 문제 나왔는데 과거에 그 비중이 어떻다? 굉장히 적다. 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약 12점, 13점까지도 가지고 있는 한 문제가요.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어떻게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봤는데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냐? 그렇다면 그래 22년도는 이렇게 나왔다 치고 과거의 비중이 도대체 어떻게 됐고 내가 어떻게 조금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짠 하고 봤더니 지금 몇 년도? 10년도 한번 출제 문제를 다 뽑아서 점수를 산정해 본 겁니다. 평균을. 그랬더니 지금 파란색 쳐져 있는 부분들 잠깐 보시면요. 와, 67점이나 나온 적이 있어요. 뭐가? 단답. 이 단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전에 설비 설계 파트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다뤄지는 부분. 그래서 이 설비 설계는 이렇게 막 50에서 60, 40 이렇게도 많이 나오는 파트고요. 그리고 수변전 설비도 와 많이 나왔을 때는 몇이에요? 51점이나 이렇게 배당이 됐네요. 그리고 나머지 시퀀스라는 과목 그리고 조명이라는 과목들 또는 테이블 스펙, 감리 부분들도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얘네 삼형제 뭐 감리나 심벌까지 하면은 독수리 오형제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이 삼형제를 기준으로 보신다면은 안 나왔던 회차도 있고 그리고 점수가 굉장히 낮은 회차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전체 평균을 쭉 내봤더니 전기 설비 설계 단답이라고 불리는 거는 몇 점? 그렇죠. 45점 정도. 그리고 수변전 설비는 25점 정도. 그리고 얘는 10점. 얘는 한 6.5점, 5점, 3점, 0.29점. 이게 왜 0.29점이냐면요. 선생님 이거 왜 넣나요? 자, 심벌은요. 다른 데 묻혀서 잘 나옵니다. 선생님 그게 뭐죠?
조명 설비 안에 심벌로 가로 한 문제로 슬쩍 같이 밀어넣다든지 아니면은 단답 문제에서 일부를 살짝 하나만 슬쩍 밀어넣다든지 그러한 류가 좀 많이 나오고요. 단순히 심벌 뭐뭐 맞춰라 그런 거는 우리 전기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비중이 굉장히 좀 적다라는 거. 물론 심벌은 어디서 많이 나와요? 공사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사 쪽에서는 좀 비중이 많이 적고요. 그럼 나머지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선생님 그럼 이 두 과목만 잘하면은 이거 무조건 합격인데요. 70. 그게 어렵죠. 뭐가 어렵냐? 배점이 많은 만큼 문제도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0. 수변전 설비, 문제 좋은 문제 많고 하지만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10. 그러면 지금 두 개 더해서 70인데 마이너스 10씩 하면은 몇이에요? 50이네요. 그러면은 불합격인데요. 그래서 이쪽 파트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이쪽 파트는 이쪽에 비해 분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다져서 완벽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시 20점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점수는 100점이 아니죠. 뭐 80점을 목표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목표 점수는 우리 70점대, 70점대를 좀 이렇게 잡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단답에서는 어떠한 것들, 도대체 이 단답이라고 하는 전기설비 설계는 어떠한 것들이 이제 나오냐? 물론 계산 문제들 나옵니다. 계산식을 이용한 단순 계산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한글형은 뭐예요? 뭐의 특징을 5가지, 몰드 변압기 특징 5가지 쓰세요. 또는 어떠한 병렬 운전 조건 같은 거를 쓰세요. 4가지 쓰세요. 막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계산형 문제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막 하나를 엄청나게 길게 낸다기보다요. 되게 중간 타고 들어가는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1번에서 1번을 맞추면 2번을 맞추고 2번을 맞추면 3번을 맞추는 바로 그러한 계산식들. 하지만 그게 굉장히 막 길게 분포되는 경우는 요새 최근 트렌드는 아니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과 한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 과목은 설명드렸죠. 전력 좀 많이, 그리고 기기 좀 많이, 그리고 회로는 좀 적게, 그리고 법도 좀 적게 그렇게 좀 구성되는 게 전기설비 설계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겠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이 수변전 설비. 이 수변전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 전력공학에 수변전 설비 파트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과는 완전 좀 상대가 안 되죠. 일단 특고압 수전 설비 또는 고압 수전 설비 도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도면이 어떻게 보면 좀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1년에 우리 시험이 3번 본다면요. 2번 정도는 도면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도면을 해석하는 방법, 계산형 문제, 그리고 한글형 문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수변전 설비를 가장 좀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이 수변전 설비는요. 일단 차분히 하나씩 도면을 먼저 잘 학습을 해주시고 도면에 딸린 먼저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을 좀 많이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실무를 아직 하기 전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디를 가면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저기를 가면 저렇게 설치되어 있고 근데 그걸 내가 실제로 알 수는 없고 나는 아직 공부하는 사람 입장인데 그러면 어떻게 교재의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도면들을 보면서 계속 도면을 그냥 보면서 그리셔도 돼요. 그리면서 이러한 곳에 이러한 장치가 달려 있구나. 도면에서 어떠한 기구의 위치 그리고 그 기구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연결선도 나중에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작도하는 것도 있고요. 도면을 보고 해석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도 꽤 많고요. 단순 계산이나 한글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수변전 설비가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요 시퀀스. 자, 시퀀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전기 설비에서 전동기 회로입니다. 그러면 전동기의 메인 회로가 Y델타냐, 리액터냐, 아니면은 기동보상기냐, 그리고 여기에 딸린 조작 회로, 보조 회로들의 푸시 버튼이냐, 리미트 스위치냐, 타이머 릴레이를 썼냐, 어떠한 릴레이를 썼는지 그러한 도면들을 그려내는 문제. 그리고 도면을 해석해서 일부관을 그리거나 도면을 설명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 기사를 보신 분들은 제어공학에서 시퀀스를 좀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의 시퀀스는 우리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접점보다는 무접점, 로직, 논리 회로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논리 회로에 논리식과 그러한 논리 기호들 그런 것들을 혼합해서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 한마디로 나중에 얘는 그냥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뭐를? 도면만 있기 때문에 도면을 계속 그리면은 실력이 막 상승합니다. 나중에 이 시퀀스 과목은요, 처음엔 어려워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전류가 왜 이렇게 뭐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계속 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지? 이러다가 여기서 이게 뭐였지? 하면서 하나씩 실력이 어느 정도 딱 쌓는 순간 어떻다? 게임 끝난다. 더 이상 그냥 문제만 몇 개 보시면 끝나는 게 이해만 어느 정도 되면은 끝나는 게 바로 이 시퀀스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명 설비. 이 조명 설비도 어떻다? 계산형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한글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가닥수라고 조명에서 도면이 나왔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선생님,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죠? 가닥수 문제는 많이들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가닥수 문제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나왔던 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이 조명 나중에 도면 같은 거 그리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고 대신 잘 안 나옵니다.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일반적으로 조명도 계산이나 한글형 문제가 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테이블 스펙. 이 테이블 스펙이 바로 법 과목에 관련된 거고요. 이 법에 일반 규정들이 있죠. 이 규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뭐 전선의 굵기나 간선 차단기 개폐기 그러한 용량을 선정하거나요. 아니면은 아까 뭐 전압강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좀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다루는 몇 가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테이블 스펙인데 테이블 스펙도 좀 띄엄띄엄하죠.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만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 그리고 감리나 심벌. 심벌은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교재에 있는 것만 간단히 보시면 되고 이 감리 같은 경우가 우리 뭐 관연도 기출에서 이렇게 나온 거. 그런데 이 감리가 특수성이 좀 뭐가 있냐면요. 요거는 우리 기사 보시는 분들 산업기사 관연도 잘 안 보시고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 기사 관연도 잘 안 보실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리만큼은 혹시나 이제 교재들에 보통 5년치는 기본적으로 이론 교재라도 기사와 산업기사가 같이 있고 보통 나머지는 관연도 뭐 기출문제집 사서 많이 푸실 거예요. 근데 내가 기사를 본다면 산업기사의 감리, 산업기사를 본다면 기사의 감리 문제 한 번 정도 내가 감리까지 꼭 가져가야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다. 왜냐? 실제로 크로싱돼서 나온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좀 가져가야겠다면은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최근 트렌드는 몇 점? 5점 이내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까지가 경향 분석이었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 공부를 너무 이쪽이 많이 나오니까 이쪽을 막 공부하다가 지쳐 쓰러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의 목표 점수는 여기서 몇 점? 35. 여기서의 목표 점수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20점 이상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15에서 20.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어디서? 시퀀스 조명 TS에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쪽에서 문제를 어떻게 조금 놓치시면 안 돼요. 와, 조명이 많이 나올 때 20점, 시퀀스 많이 나올 때 25점. 그런데 이쪽에다 또 목숨을 걸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어때요? 구멍이 뚫려 있네요. 그렇죠? 안 나오는 특수 회차들도 있다는 겁니다. 기사든 산업기사든 다 똑같아요. 안 나오는 특수 회차들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많이 나오는 회차도 있는데 다만 평균적으로 하나당 10점 정도 이렇게 느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잘 맞춰서 뭐 한 15에서 20점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조금 열심히 공부하시면 더 올리실 수도 있어요. 내가 시간만 있다면은. 그래서 이쪽도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또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부분. 답안 작성 요령. 이거는 한번 보신 분들도 어때요? 굉장히 선생님 좀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요령의 첫 번째 중요사항은 이제 흑색 필기구만. 유색 또는 유색은 뭐예요? 파란색 같은 거. 그리고 연필은 절대 안 됩니다. 샤프 연필들은요. 물론 사용을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쓰고 뭐 지우개로 지우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정 테이프를 쓸 수 있게 해주니까 굳이 연필로 많이 쓸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실기는 시간이 부족해요. 선생님, 전 시간이 남는데요. 그럼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내가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기는 왜 시간이 부족하냐? 기사를 내가 2시간 반을 줬는데 2시간 만에 풀었어요. 내가 풀 수 있는 걸?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하셔야 돼? 그렇죠. 계산기 다시 두들겨 보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거죠. 산업기사? 1시간 좀 넘으면 다 풉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많은 건 다 풀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시는 거야? 검토하시는 겁니다. 앉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연필류를 쓰는 것보다는 일단 펜으로 그냥 적당히 쓰시고 그림만 연필을 쓴 다음에 그 위에 덧그리고 지운다. 왜요? 이제는 글자 그냥 한글로 내가 뭐뭐 쓴 것들은 원래 이렇게 2줄만 걷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수정 테이프가 되니까 이렇게 수정 테이프로 찍 하고 미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한다? 그냥 펜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는 고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필로 하고 위에 덧대서 그린 다음에 지우개로 잘 지워주신다라는 거. 그런 것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문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사항은 빵점. 뭐가? 시험이 빵점. 이 말이 뭐냐? 한마디로 이러한 사람들은 부정행위 처리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부정행위인가요? 자, 제가 시험지 마지막에 스마일을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채점자분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한 거지. 선생님, 교수님,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제가 웃고 있어요. 그럼 내 시험지예요. 그런 것 때문에 뭐 특별한 표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부정행위로 빵점을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뭘까요? 밑줄이죠. 이런 거 궁금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밑줄. 제가 글을 읽을 때, 이 밑줄 치는 버릇이 좀 있어. 아니면은 포인트를 잡으려고 거기다 특별히 밑줄 쳤는데, 볼펜으로 밑줄을 쳤네. 그거 화이트를 이렇게, 지우기도 힘들어. 그쵸? 밑줄 괜찮습니다. 선생님 진짜 괜찮습니다. 저희 밑줄 친 수강생분들 다 합격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밑줄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다고 또 제가 괜찮다고 해서 뭐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주의해서 어느 정도의 그냥 펜으로 밑줄 친 정도는 뭐다? 허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산과정 작성 요령입니다. 자, 우리가 계산과정 작성은요. 계산과정이 아까 제가 계산했는데 뭐 21점 몇, 23점 몇이 나왔는데 답은 25예요. 근데 하나는 틀리고 하나 맞는 거라 그랬죠? 그랬을 때 계산과정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그 문제는 빵점 처리된다. 내가 옆에 사람 거 보고 베꼈어. 답만 맞았어. 어떻게? 빵점 처리된다. 그런데 선생님 계산과정을 무조건 쓰는 거 아니요? 시험에서 계산, 과정, 답. 이렇게 있는 문제만 계산 과정을 잘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답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답만 있으면 답만 쓰시면 돼요. 계산 과정이 써 있는 문제만 계산 과정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약호로 위한 공식 작성 필요 없음. 이게 뭐냐?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물어봐. 나중에 뭐 조명설비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공식이 있죠. 펀데스라고. 우리가 공식을 좀 쉽게 외우려고 펀데스 이렇게 공식을 외우세요. 그래서 뭐 광속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를 이렇게 넘겨서 각각의 뭐 조명률, 이용률, 강강보상률 이런 것들을 싹싹 집어넣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시험장에서 나는 광속을 구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각각의 수치를 넣으면서 곱하기를 한다? 아니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래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코드를 하나씩 내가 설명할 거 아니면은 우리 시험에서는 쓰지 않고 요 숫자만 정확한 위치에 잘 넣어서 바로 숫자로 계산식 적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한다?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것도 또 많이 질문하시지? 선생님, 제가 회로 이론 쪽에서 이게 각도법 이런 걸로 좀 표현을 해서 그냥 각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계산기를 바로 두들겨서 답안을 썼는데 그거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되죠. 내가 그걸 수치로 쭉 복소수목 풀이한 거라고, 그리고 각도로 한 거라고, 어쨌든 계산기엔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쓸 줄 알면 공부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계산기 딱딱 두들겨서 딱 나온 것들은 다 인정. 아시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최종 결과값, 소수점 및 단위. 이런 것들도 나름 중요한데요. 우리 실기시험은 일반적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어떠한 계산식을 딱 구했더니 3.74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계산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데 답안을 작성하실 땐 어떻게? 여기서 반올림해서 답란에는 3.75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답안을 작성하시고 나와야 된다는 게 기본사항입니다. 기본사항. 선생님, 그거 누가 정한 건데요? 시험지 첫 페이지가 정한 겁니다. 시험지 첫 페이지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규칙이에요. 우리 시험 보는 사람들 간의 규칙이기 때문에 시험지 앞장에 이렇게 똑같이 써 있으실 거예요. 다만 뭐? 내가 이러한 추가 요건, 시험 문제를 봤는데 이런 말을 해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작성해라. 그러면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그러면은 소수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특수 조건이 주어졌을 땐 그 조건에 맞는 답안을 정확하게 써주시고 나와야 된다. 왜? 조건은 무조건 채점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조심해 주시고, 이쪽에서 또 일단 단위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선생님, 중간중간에 공식이 사용돼서 계산값이 셋째 자리까지 나오는데 또는 길게 있는데 이것을 중간중간에 반올림하고 이 값을 또 어디다가 넣어야 된대요. 그럼 반올림 한 값을 또 다른 것과 뭐 곱하기든 나누기든 산정을 하고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소수점 셋째든 넷째든 쭉 해서 그거를 풀이하는 게 맞나요? 과연 뭐가 맞을까요? 당연히 둘 다 맞겠죠. 왜? 얘를 한 방에, 내가 계산기가 좀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한 방에 연산식 쭉 넣어서 엔터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주르륵 하고 모든 소수점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계산값 중간에 소수점 셋째 자리가 이상이 나왔다. 그럼 그거를 반올림해서 내가 풀이식에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과정이 채점에 포함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를 산정할 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다음 식에 넣었구나라는 거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한 게 소수점 셋째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다. 자, 그리고 단위 많이 물어보시죠. 선생님, 단위가 틀렸어요. 그럼 틀리신 거예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죠? 단위를 못 쓰고 나왔어요. 틀린 거예요. 단위가 없거나 단위가 틀리면 다 빵점 처리입니다. 다만 이러한 건 또 있죠. 시험에서 단위를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뭐뭐뭐뭐뭐 상황에 몇 암페어인가, 뭐 전부와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그럼 내가 막 계산식을 썼어. 최종 답안에 이 암페어를 빼먹고 뭐 23만 썼어. 그래도 뭐 정답. 왜? 문제에서 몇 암페어인가 라고 했을 때는 깜빡 잊고 단위를 안 쓰고 나와도 정답 처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뭐 조건에 단위가 SSE 생략 가능하다라고 우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또 단위에서 질문 많이 하시는 거 이런 거죠. 선생님,
제가 단위가 시험에서 안 주어져서 킬로볼트 암페어로 평상시에 했는데 이게 워낙 값이 커서 메가볼트 암페어로 추가로 10의 3승 같은 걸 산정을 해서 좀 이 단위 환산을 해서 이렇게 쓰고 나왔는데 이거 괜찮나요? 당연하죠. 무조건은 없습니다. 단위를 안 줬어. 그런데 내가 요 단순히 앞에 거 메가나 킬로를 좀 바꿨어. 이런 거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내가 얘를 어떻게 표준 예를 들어 볼트 암페어로 싹 다 모든 걸 구하고 그 다음에 10의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단위를 딱 매겼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정답. 그렇죠. 그래서 계산 과정과 최종 답안이 잘 맞아떨어지면은 이런 것들은 고민하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첫 번째, 답안을 정정할 때는 두 줄로 그어 표시하고 수정 테이프를 사용 가능하다라는 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요 밑에 있는 거 이거 엄청 또 궁금해하신 거죠? 뭐예요? 부분점수 선생님, 부분점수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번, 그럼 실제 교재들은 가로 1번 이렇게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1번 문제 쭉 나오고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쭉 나열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한 문제인데 나머지 파생되는 한마디로 소문제라고 불러요. 걔네를. 그래서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들은 하나당의 부분 점수를 어느 정도 100점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지수를 요구하는 문제. 한마디로 5가지 쓰세요 이랬어요. 근데 내가 4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럼 막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하죠. 그런데 4가지라도 잘 쓰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다만 틀린 답을 쓰지 마세요. 틀린 답을 쓰면 그거 자칫하다 오답 처리될 수 있으니까 내가 4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나 아무거나 써놓자. 이거는 좋은 답안이 아닙니다. 차라리 4개만 써놓고 어느 정도의 부분 점수를 가져오시는 게 더욱 알맞은 방법이다. 그런데 참고로 물론 이렇게 시험은 규정을 하고 있지만 부분 점수는 매번 조금 다를 수 있다. 적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5가지를 쓰라 그래서 4가지 쓰고 나왔는데 이게 무조건 선생님 그럼 5가지라 5점이었는데요. 제가 4개를 썼으니까 4점인가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채점에 우리 출제자분이나 채점자분들이 어떻게 구성했냐에 따라서 그 배점은 달라질 수 있고요. 부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예요. 적용한다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부분 점수를 안 줘도 이상할 건 없다. 불법이 아니다. 한마디로 5개 중 3개 썼으면 우리 느낌상 3점 받고 싶잖아요. 빵점 해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4개 썼어요. 문제를 완성하지 못하셨네요. 빵점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매회차 조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도 어때요? 어쩔 때는 막 50%도 나오는 특수한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몇 프로? 1%.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통 문제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부분 점수의 차이도 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부분 점수를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어느 정도 좀 아는 거는 적당히 잘 쓰고 나오시고 틀린 거를 쓰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자,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뒤쪽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고 이제 막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 또는 과거에 법적인 부분을 조금 놓치셔서 지금 이 공개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다뤘던 이쪽의 이론들이 도움이 더 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들으신 부분 앞쪽에서는 신출이 나오거나 최근 유형이 나왔을 때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금 이거를 잘 들었다면 능력을 키우실 수 있는 거고요. 뒤쪽에서는 적어도 내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실수하고 나오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꽉 이렇게 잡아 가시면서 우리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뭐 이거 말고도 우리 선생님들 저와 같이 수업을 안 하시는 분, 뭐 저희 학원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유튜브 보면요. 저희가 뭐 기출문제 올려놓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 문제들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올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같이 공부해 주셔도 좋고요. 이제 학원을 나오시거나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뭔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저희 학원은 Q&A 게시판이 있죠.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은 빠른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특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수험생분들 항상 힘내셔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